어느 작은 마을에 영수라는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대학 공부를 위해 서울에 올라가 있었지만 여름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조용하고 평화로웠으며 영수는 어릴 적 친구들과 다시 만나 같이 지내기로 했습니다. 첫 며칠간은 특별할 것 없는 시간들이었으나 친구들이 하나둘씩 과거의 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은 영수가 마을을 떠난 직후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외곽숲 근처에 버려진 폐가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이나 사람들이 여러 번 목격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은 신기하게도 곧 사라지곤 했으며 이상한 그림자들이 폐가 주변을 어슬렁거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몇몇 용기 있는 마을 사람들과 외지 탐험가들이 그곳을 찾기도 했지만 돌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폐가로부터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곳은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에서 금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영수는 친구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스스로 그곳을 조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었던 데다 서울에 가기 전까지 그 폐가에서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함께 가보자고 제안했지만 친구들은 겁에 질려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친구 민수는 그나마 용기가 있었는지 영수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저녁 영수와 민수는 손에 손전등과 간단한 장비를 들고 폐가로 향했습니다. 숲은 이미 어둠에 잠겨 어두웠고 오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후회의 감정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계획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들이 폐가에 도착했을 때 건물은 정말로 아주 오래되고 낡은 상태였습니다. 창문은 부서지고 틀은 부식되어 있었으며 문은 반쯤 열린 채로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내 영수는 폐가의 2층 창문에 누군가가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순간 당황했지만 자신이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민수에게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그냥 안으로 들어가 보자. 아무도 없겠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둘은 폐가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밖에서 본 것만큼이나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벽지는 거의 다 벗겨져 나무뼈대가 보였고 바닥에는 오래된 가구 조각과 깨어진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두 친구는 손전등으로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건물의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습니다. 몇 분 후 갑자기 크고 날카로운 소리가 침묵을 깼습니다. 그것은 마치 금속니 바닥을 긁는 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얼어붙었고 서로의 얼굴을 비추며 긴장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영수는 침을 삼키며 천천히 소리가 난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이 소리의 근원을 향해 발걸음을 움직이자 그 소리는 점점 더욱 명확하고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2층에서 또 다른 소리, 발자국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위층을 느릿느릿 걸어 다니고 있는 듯 했습니다. 두 친구는 누가 장난이라도 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했지만 폐가에는 그들 외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포에 질린 채로 잠시 갈등하다 결국 2층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계단은 삐걱거렸고 어두움 속에서는 작은 움직임들조차 과장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2층에 도착했을 때 문득 창문으로 시끄러운 망치질 소리가 울리며 창밖에서 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불빛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영수는 2층의 복도 끝에 어떤 희미한 형체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칠흑같이 어두운 그림자 같은 것이었으며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서 이쪽을 응시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민수는 그 형체를 보자마자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며 계단을 뛰어내려갔고 영수도 그것을 따라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두 사람은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인 채 마을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후 그들은 그낮 밤의 경험에 대해 친구들에게 말했지만 믿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폐가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많았고 그곳은 더욱더 마을에서 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수와 민수는 각자 다시 서울과 타지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으며 다시 그곳에 가볼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그 숲 근처에는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오래된 폐가는 결국 철거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더 이상 소문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수와 민수는 가끔씩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특히 영수는 아직도 그 2층에서 봤던 그림자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진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확신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영수는 고향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그때 폐가에서 찍었던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 창문에는 자신이 그때 느꼈던 것처럼 무언가가 비치고 있는 듯한 그림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영수는 자신이 폐가의 진짜 비밀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저는 항상 인터넷에서 공포 이야기나 괴담을 읽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직접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현실감이 있는 공포 썰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여러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는 공포 썰 중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하실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1990년대 후반 서울의 변두리에 있던 한 오래된 맨션에서 시작됩니다. 이 맨션은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낡은 건물로 그 당시엔 이미 많은 세입자가 떠나고 몇몇 가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가구는 부모님과 함께 이사온 중학생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의 방은 지하에 위치한 작은 공간이었는데 이 집의 구조상 지하실 방은 따로 있었고 그것은 오래전부터 사용되지 않던 공간이었습니다. 소년은 처음엔 지하라는 점 때문에 약간 꺼림칙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누군가 그의 방 아래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거나 건물의 노후로 인한 소리겠거니 생각하며 넘겼지만 같은 소리가 반복되면서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소년은 부모님께 말했지만 그들은 그냥 바람 때문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몇 주 후 소리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은 분명 어떤 사람이 내는 소리 같았고 때로는 낮은 신음소리나 발걸음 소리도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소년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부모님을 강하게 설득하여 지하실을 확인해보자고 했습니다. 마지못한 듯 동의한 부모님과 함께 소년은 지하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실은 오랫동안 청소되지 않아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습니다. 플래시를 이용해서 살펴보던 중 소년은 한쪽 구석에 기묘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문이었는데 마치 다른 공간으로 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 사람은 그 문을 열어보기로 했고 그곳엔 곰팡내가 가득한 좁은 통로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년과 부모는 조심스럽게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통로 끝에는 또 다른 공간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본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고문기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무언가를 긁어내려 한 자국들이 선명했습니다. 방 한쪽에는 마치 사람을 가두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은 철창도 있었습니다. 더 섬뜩한 것은 그곳에 있던 낡은 일기장이었는데 그것은 오래전 이 집에 살던 어떤 사람이 쓴 것으로 보였습니다. 일기장에는 이 지하실에 갇혀 고문을 당하던 한 사람의 절망적인 고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글들은 당시 그 사람의 고통과 공포 그리고 언젠가 탈출하리라는 희망이 뒤섞인 절규였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순간 소년과 그의 부모는 등골이 오싹해졌고 즉시 그 장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그 맨션을 떠나기로 결정했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소년은 그 후로도 종종 그 지하실에서 들었던 소리가 그 일기를 쓴 사람의 영혼인지 아니면 단순한 환청이었는지 궁금해하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소년이 성인이 되어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한국의 여러 커뮤니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오래된 공간에 남아있는 과거의 흔적이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공포는 항상 우리 곁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숨을 죽이고 있기 마련이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그 이야기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을은 산과들이 어우러져 있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지만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깊은 산속에 버려진 옛 저택 때문이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그 저택은 부유한 귀족 가문의 소유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안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집은 텅 비었습니다. 몇몇 용감한 사람들이 그곳을 조사를 위해 갔지만 다들 입을 다물고 돌아왔을 뿐이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 집에 들어갔던 사람 중 몇몇은 이후 정신을 잃거나 실종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점점 이곳을 잊어갔고 저택은 서서히 숲에 파묻혀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곳을 찾곤 했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바로 대학생 지원이었습니다. 지원은 초자연적인 현상에 관심이 많아서 친구들과 함께 그 저택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캠코더와 손전등을 챙겨 밤중에 슬금슬금 산을 올랐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숲을 사이로 새어들어와 그들의 길을 간신히 밝혀주는 동안 그들은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저택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흐려진 창문과 무너진 벽돌, 잡초가 무성히 자란 마당은 한때 의열해함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원과 친구들은 오히려 그런 점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서슴없이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놀랍게도 아직도 가굿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피아노, 녹슨 촛대, 그리고 붉은색과 금색이 섞인 낡은 벽지는 한때 이 집이 얼마나 웅장했을지를 짐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원과 친구들은 흩어져 곳곳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원의 친구 중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저기 무언가 있어. 친구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긴 머리의 여자가 계단 위에서 우리를 보고 있었어. 모두가 긴장한 채 계단 쪽을 바라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그걸 착각이라고 넘기려는 찰나 갑자기 계단 위에서 무언가 굴러내려왔습니다. 오래된 타작이었습니다. 누가 위에서 밀지 않았다면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원과 친구들은 섬뜩함을 느끼며 서둘러 그곳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속삭임, 어딘가에서 울리는 피아노 소리, 그리고 누구도 없는 방에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까지. 그들이 저택을 빠져나가기 전 지원은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희미하게 벽난로 앞에서 누군가가 웃고
있는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즉시 다시 어두워지면서 그 형체는 사라졌습니다. 결국 지원과 친구들은 무사히 저택을 빠져나왔지만 그날 밤 이후로 다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어디선가 자신들을 지켜보는 듯한 시선을 느꼈고 밤마다 들리는 속삭임에 잠을 설쳤습니다. 몇 주 뒤 친구 중 한 명이 이상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돌아오라라는 단 2글자가 적힌 메시지였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다시는 그 저택 근처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택은 여전히 그곳에 있지만 사람들은 그곳이 진정으로 저주받은 장소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이야기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어느 날 그 깊은 산속을 탐험하게 된다면 오래된 저택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